이게 바로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맛있는 에너지바가 등장한 그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먼지 같은 하루 성공 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먼지 같은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존 크럼볼트,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내일, 모레 진짜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성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겁니다. 네, 저자 존 크럼볼츠는 진로상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사람들이 특유의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생을 다 바쳐 연구했습니다. 공동 저자도 하버드에서 인간 발달 분야 학위를 받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스탠퍼드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앞으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류의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만 그만두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더 좋은 데로 이사 좀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여유도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네, 제가 진짜 늘 시작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바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걸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거든요. 신기한 게 사람은 불행이 딱 찾아오면요,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자신의 사고를 고정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마음에 안 드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이것만 일단 좀 해결되면,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때 이제 비로소 삶의 목적을 찾고, 그러면 그때는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이들이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은 없다며 멍한 눈을 방치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벗어날 때까지는 삶을 결코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을 고수하며 살아가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인생관은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고방식이라서요. 사실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들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인생관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막아버리는지,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도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 더 짚고 가볼까요? 우리에겐 C형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이게 C형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은 그겁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60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1990년 에릭슨이라는 33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고 안에서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은 없었고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괴적인 내면의 독백에서 빠져나오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암벽을 오르는 데 보냈습니다. 에릭슨이 진짜 유일하게 흥미를 느끼는 분야였고요. 그러다가 산악 자전거가 재밌어 보여서 곧바로 그걸 또 해버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산악 자전거 선수들은 체력 보강을 위해 에너지바를 주로 먹었는데요. 에릭슨도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에너지바 6개를 챙겨서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갔죠. 전체 거리의 3분의 1 지점에서 에릭슨은 이미 5개의 에너지바를 먹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너지바를 딱 먹으려는 순간에 진짜 역한 느낌이 나서 자전거 타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에너지바의 맛과 식감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참고 먹기가 어려웠던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체력 보강을 위해서 참고 먹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에릭스는 레이스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도넛 한 상자를 사서 먹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도넛처럼 진짜 너무 맛있어서 6개 한 번에 다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바는 못 만드나?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맛있는 에너지바가 등장한 그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마침 에릭슨의 어머니는 굉장히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에릭슨은 어머니의 빵집에 엄청나게 가끔씩 들를 정도로 어머니가 하는 일에는 진짜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요. 에너지바 관련해서 딱 떠오른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진짜 뭐라도 할 게 없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릭슨은 어머니가 마침 빵집을 하고 있었네. 상황이 갖춰졌잖아. 나는 주변에 그런 여건 자체도 없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에릭슨이 자기 생각을 그냥 흘려보냈으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빵집을 하고 있어도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 생각을 그냥 쓸데없는 생각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기회가 보인 거니까요. 에릭슨은 곧바로 어머니 옆에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빵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묻고 물어가며 반죽을 수도 없이 망치고 믹서 모터를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주걱을 500번도 더 부러뜨려 가면서 그냥 한 겁니다. 반년,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왔어요. 가공하지 않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면서 10개를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러니까 맛있는 일반 쿠키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에너지바가 탄생한 겁니다. 그는 곧바로 대회 때마다 자기가 만든 에너지바를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다고 하죠. 결국 그는 영양 보충용 에너지바 클리프바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50억에 가까운 돈을 줄 테니 회사를 매각하라는 제의도 거절한 그런 기업의 오너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루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보면요, 우리는 걱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기회가 와도 못 봐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변화는 뭔가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나를 가로막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스탠퍼드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 직장에 다니지만 이 직장은 정말 별로라고 하면서 밤마다 억지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 따면 내가 이 회사 관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스케줄 관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 수험생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말하죠.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시도라도 해보면 되잖아. 이 대답을 들은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감히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뭐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역시 타인의 조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진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기회가 보였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요? 방법이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정신분석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말합니다. 제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인 경험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반려견이랑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초콜릿을 먹는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거예요. 다만 핵심은요,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3대 1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야 돼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 싶으시죠? 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긍정 비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요, 그 비율에 따라 티핑 포인트, 즉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요,
부정적인 기분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행동도 너무 뻔한 쪽으로 굳어버리고요. 그게 뭐든 무슨 제안을 해도 부담을 느끼고 가끔은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긍정 경험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긍정적인 기분에 힘입어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행동이, 생각이 창의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에릭슨은요, 연속으로 10개를 먹어도 맛있는 에너지바를 언제 만들 건지 계획하고 모든 과정을 다 파악해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다만 평소에 자신의 긍정 경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에너지바를 만들어도 되겠다고 어쩌면 누군가는 상상도 못한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회사 진짜 거지 같다고 외치면서 퇴근을 해서도 그야말로 하기 싫은 자격증 공부로 자신을 다그친 어느 회사원은 직접 무언가를 해보라는 지인의 제안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3대1의 비율로 긍정 경험을 더 쌓아보세요. 그러면 생각과 행동은 알아서 바뀐다고 저와 저자는 둘 다 정확히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충분히 겪으면요, 사람이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셀프 한계가 지워지고 해보자,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직접 뛰어들게 되겠죠. 이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반대로 긍정 경험,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시니컬한 태도, 무기력한 느낌에 빠지면 당연히 뭘 하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요, 계속 피곤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있으니까 기회가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기분이 제 아무리 강해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언제든 새로운 생각,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다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끌리는 그 무언가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릴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명확하다.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 있다. 그걸 기다리다간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해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해답은 단순하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좋아지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네, 여러분, 저자를 찾아온 메디슨이란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로스쿨 진학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게 점점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녀는 긴장한 탓에 심지어 몸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사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애초에 그녀가 로스쿨 진학을 고려한 이유는요, 장래가 유망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로 일하는 친척이 경제적으로 꽤 풍족하게 사는 걸 보고 부모님 또한 그녀를 막 부추겼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당사자는 이 법, 그리고 법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자기가 그걸 해내서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그들의 표정을 보는 거 딱 하나, 그거는 생각만 해도 좋긴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법률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히 끌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시험에 강한 편이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는 스스로의 예상, 그리고 뭔가 분석적인 업무가 본인의 꼼꼼한 성격에는 잘 맞을 거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공부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몸은 계속 지치고 마음은 걱정만 앞서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여성 사례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신기한 게요, 우리가 늘상 하는 고민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하는 그 이상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막 온 힘을 다해
끌리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손바닥 앞면을 보고 그래 앞면이 맞아 라고 말하다가도 혹시 뒷면은 어떨까 하면서 뒷면을 돌려보니까 또 뒷면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갈팡질팡의 연속이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한 열정이 없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변호사가 되는 게 얼마나 흥미로울지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데이트를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상대에 대한 나쁜 말을 꺼리면서 그 사람이 매너는 훌륭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한바탕 웃었다. 전곡이 찔린 듯 내면의 표현력이 억눌린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이 그녀에게 평소 즐겨하는 일이 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역시나 이러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엔 통 재미있는 일을 못해서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매일 밤마다 짜증만 나고 온라인 게임 진짜 잠깐 하는 걸 제외하면 재미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덧붙였고요. 연구팀은 그녀에게 학창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머리를 스쳐갔던 해보고 싶었던 일을 3개월 동안만 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뜻밖에도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였고요. 연구팀이 그때 일화를 물어봤더니 사람 목소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졌고 긴장도 풀렸고 아까 몸까지 다 굳어있던 사람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녀는 곧바로 영국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단 한 겁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영국 동호회에서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하죠. 연기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이 사람이 영국 동호회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는 뭐 즐겁게 연극을 하다가도 이내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또 좌절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내 진짜 삶은요, 서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메디슨은 연기, 연극, 동호회,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루트를 탔고요.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열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연기와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적성엔 꼭 맞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비처럼 앉아있던 원래 직장, 그리고 법률 공부에서 벗어나서요,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며 서비스하고 호흡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메디슨이 좀비처럼 앉아있던 그 직장, 거기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요,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부모님의 기대 어린 눈빛, 가족들의 기대 어린 눈빛, 이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인정 욕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려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C형 목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목표가 있다는 걸 순간순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탄하는 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고 행복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그 직업에 맞추지 마세요. 포인트는요, 그게 뭐든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요, 감탄은 따라옵니다. 그 루트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십시오. 사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다만 오늘은 제대로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표현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도 소개됩니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빗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도자기 공예 실험이에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50개의 도자기를 만들면 A를, 40개의 도자기를 만들면 B 점수를 준다고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최고의 작품 딱 하나만 만들어라 지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그룹은 그냥 양으로만 평가하고 한 그룹은 질로만 평가한 겁니다. 이 실험과 거의 유사한 사진을 찍는 실험 사례를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는 실험,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이번 실험, 최고의 작품은 모두 일단 많이 한, 그러니까 양에 집중한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작품의 질에 집중한 그룹은요,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정말 세밀한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 일부는 끝날 때까지도 한 점도 완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겼고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준비가 덜 된 것, 이걸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기고 계획만 세우기 바쁜 반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한계를 드러내야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생각하고 찾고 묻고 공부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또 만나고 그렇게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한계는 계속 팽창되는 겁니다. 한계가 고정되어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믿고 있는 가짜 한계니까요. 결국 완벽하게 하기보다 새로운 걸 재빨리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와 저는 또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세요. 네, 그냥 형편없이 하면 됩니다. 그 수많은 연기들, 예술 작품들, 천재적인 발견들 대부분은요, 수백 번의 형편없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스타벅스는요, 이태리 커피숍 따라한다고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페라 음악을 흘려보내고 의자도 없고 심지어 메뉴까지 이태리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손님들 만족도는 진짜 완전 바닥이었어요. 혹평을 받았습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캔머리 형편없는 시작을 진짜 탁월하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 여러분이 엉망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세요. 엉망인 초안을 쓰고 두 번째 안에서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하겠죠. 어설프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유쾌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또 얼마나 망칠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첫 걸음을 나아가 보세요. 그게 뭐든 21일 3주만 해보십시오. 여기 체스 초보 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모임에 나가 당장 테이블에 앉고 싶었지만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구해서 2달 정도 연습을 딱 했어요. 레벨 5쯤 됐을 때 이 정도면 게임에 참가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 실력을 좀 뽐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때 그 모임 테이블에 앉아 첫 대결에서 라이언은 진짜 이겼어요. 어깨가 막 한껏 솟아올랐죠. 그런데 두 번째 상대가 곧바로 그 기세를 꺾어버렸어요. 상대는 심지어 체스판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단번에 말을 척 내려놓으면서 체스를 뒀는데 이 사람한테 진 거예요. 금세 패하고만 라이언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매일 체스 영상을 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 라이언은요,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처럼 보이길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그냥 최대한 많은 게임에 참여해봐야겠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체스판을 대충 보면서도 말을 척척 내려놓으면서도 이기는 그 사람이 라이언 본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뭐든요, 당당한 초보자가 되십시오. 이 형편없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게으름,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사람들은 원래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초보자 포지션으로 일단 빨리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선택 가능한 행동은, 가능성은요, 사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분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초급자 시절에 자존심 상하는 걸 또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하면서 부단히 가는 사람을 무시를 잘 못하죠. 왜요?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창피한 거? 그런 거 없어요. 형편없이 그냥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결과를 느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위 당당한 초보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형편없는 것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진로상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존 크럼볼츠, 그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버드 출신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소위 당당한 초보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 먼저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소위 끌리는 거 먼저 일단 해야 하거든요. 불현듯 여러분 머릿속을 딱 때리고 간 그것,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것, 그게 뭐 엄청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그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표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나 싶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은 그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기회라는 게 딱 있으면 그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죠. 아무 직업도 없이 산악 자전거 타면서 에너지바를 먹다가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에너지바를 먹고 싶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직접 만들었는데 그걸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성공은요,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그렇구나, 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잘 해내고 싶잖아요. 이 생각을요, 밀어내셔야 합니다. 마음가짐을요, 당당한 초보자로 그냥 딱 두고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빠르게 배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일단 갖추고 시작해야겠다, 이왕이면 좀 더 전문가처럼 보여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빠르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0명에게 쉬운 문장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어요. 첫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이들의 지능이 좋다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거의 다 맞췄네. 반면에 두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엄청나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의 노력이 이 시험지에 다 보인다. 칭찬을 마친 후 연구진은 두 번째 실험으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 수 있다고 말해주죠.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앞서 풀었던 난이도와 비슷한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연구진은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의 90%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이 문제는 무려 2학년을 앞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 학생들보다 높았어요.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성적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 자체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구진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마지막 시험지를 건네줬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쉬운 난이도로 구성된 시험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감정을 쉽게 회복해서 처음 풀었던 시험보다 30%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아까 접한 어려운 시험을 실패해버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끝에 오히려 첫 번째 시험보다 20%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였는데도 말이죠. 실적, 숫자,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경쟁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보의 마음으로 배우려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을 실적, 경쟁, 등수로 평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만큼은 스스로에게 노력했음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잘 자야 한다.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스마트폰을 굳이 안 봐도 그날 하루가 꽉 채워진 기분, 만족감, 그 충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은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그 칭찬은요, 진짜 무조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어야 해요. 하루 동안 그 결정을 했음에, 그 시도를 해봤음에 노력했고 진짜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잘하면서 살면서 똑똑함, 스마트함,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대해 해주는 칭찬은 해주는 사람도 뭐 없고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잘 없겠죠. 그러니까 더 누가 막 마이크에 대고 말해줬으면 싶을 만큼 듣기에 기분 좋을, 설레는 단어와 문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반드시,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유연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노력에 대한 칭찬이 진짜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헬렌은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당시 그녀에게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면 어떠냐는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듣자마자 순간 헉 하는 걱정,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일단 하라는 문장이 생각났다고 해요. 헬렌은 이렇게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PPT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연습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 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강의 시간은 매번 초과했고 긴장할 때마다 내는 그녀 특유의 소리는 그녀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목소리가 작은 그녀의 기질 탓에 그녀의 깊이와 세심한 면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날들이 계속 되니까 어떤 날은 학생들 중 일부가 지겨운 나머지 헬렌이 강의하고 있는데 대놓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5점 만점의 수업 평가에서 1점을 받았어요. 최악의 점수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정말 처참한 결과잖아요. 자,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여기서 조금 신기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헬렌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형편없는 강의를 곱씹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비디오, 만화,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계속 강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습니다. 형편없는 날들을 통해 소위 감을 잡은 거죠. 그 후에는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어요. 강사들이 해마다 늘 하던 강의만 계속 고수할 때 그녀는 어차피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주류에다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주제로 각양각색의 강의를 맡은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무언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헬렌은 감을 쌓아간 겁니다.
그렇게 10년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 수만으로도 클래스 하나를 더 개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그녀를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헬렌은요, 강의에 재능 없었습니다. 소질 없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사람 당연히 없었어요. 천부적인 감각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다만 형편없는 것들을 그저 부단히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 형편없는 날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대학교 최고의 강의를 하는 헬렌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날은 더 이상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냥 매일 배우고 있다. 네, 여러분, 실패라는 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고를 수 있습니다. 형편없이 일단 했을 때 수반되는 불쾌한 그 감정을 받아들일 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똑같은 그 일상을 반복만 할 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상을 왜 반복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 1순위를 정하고 형편없어도 그걸 그냥 해 나아가던 시점마다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고단하게 사냐 라고 말할 정도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일상을 살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꿔야겠다면 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일단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번째 실패에 취약하거든요. 첫 번째 실패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도 형편없으면 대부분 속절없이 무너져요. 이때 컨트롤을 진짜 잘 하셔야 해요. 이때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 어쨌든 이거 했고 이게 성공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몸무게가 13kg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나눠준 단체복을 입어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는 곧바로 1년 안에 13kg을 빼겠다는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충격이 진짜 컸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참가할 예정인 마라톤도 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진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헬스클럽에 들어가죠. 그날은 첫날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는데도 계획대로 1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했어요.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을 받은 지 한참 됐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운동 한 세트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말이 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체중을 재보니까 오히려 1kg이 더 늘어있는 거죠. 마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면서 앨런은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그는 과감하게 끊었던 1년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이 사람은 도대체 뭐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목표하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도달하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 소위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걸 이미지로 진짜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덩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비드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숫자 자체에 연연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소위 애쓰게 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숫자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아야 어느 순간 딱 보면 그 숫자를 초월해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오히려 초과 달성했네. 이게 되어야 해요. 아니, 나는 아직 그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숫자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면 인생 바꾸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는데요. 연구를 통해 이 디테일한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창의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1970년 포드사에서 바로 이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당시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차량 무게는 900kg 이하로 가볍게 가격은 $2,000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숫자 지시가 진짜 디테일했던 거죠. 포드는 전사적으로 매달려서 정말 서둘러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차 뒤쪽에 딱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가 세상에 나와요. 이게 바로 포드의 핀토라는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분명히 CEO가 제시한 그 숫자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거든요. 900kg 이하의 무게를 지닌 $2,000 미만의 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그 숫자에 딱 혈안이 돼서 이 차가 안정성 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큰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이후 포브스와 타임지에서 포드의 이 차량을 세계 최악의 자동차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이 차는 수십 건의 화재로 사망사건을 일으키면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목표에 쓴 숫자는요. 이 숫자를 갖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딱 잡아내서 여러분이 그 숫자를 달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으로 시각화할 때 더 선명하게 잘 상상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에 맞추려고 진짜 막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서 상급자나 관리자라면 혹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사업체 사장이라면 목표를 제시할 때는 이미지가 잘 형상화되는 문장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강압적인 숫자보다는요. 그 숫자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걸 반대편에서 딱 보면요. 이 숫자가 동시에 한계선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어렵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했죠. 다가올 수천 단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그 숫자에 걸맞는 이미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보다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으로 불리는 플라이 레이디라는 사람은요. 매일 5분 동안 방 구출법이라는 걸 설파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5분, 그 작은 성공이요.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진 단 하나의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시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길이 터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 무려 14개 기업을 소유한 창업가 톰 파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훨씬 와 닿으실 텐데요. 그는 사실 젊은 회계사였거든요.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동네에 입주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동네는 쓰레기 수거 회사랑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직접 구입해 버리자고 입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한 입주민이 말합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네, 언짢았지만 순간 내 삶에서 도전이다 라고 딱 직감이 왔다고 해요. 말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업계를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리스크가 적은 괜찮은 사업인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심지어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해서 경쟁이 막 치열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곧바로 트럭을 한 대 삽니다. 그리고 그 동네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 700가구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려면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그 숫자도 진짜 꼼꼼히 계산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첫째 날 파조는 자기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700가구가 아니라 겨우 200가구의 쓰레기만으로도 트럭이 꽉 차버린 거죠.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다. 원래 거의 대부분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요.
어쨌든 이 파조라는 남자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그야말로 혼자 형편없이 시작하고 일을 해 나아가면서 요령을 터득한 겁니다. 그렇게 얼추 돈이 모일 무렵에 이제 회계사 일을 관두고 아예 이 사업에 100%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점차 쇼핑몰, 소규모 공장 쓰레기까지 취급하면서 쓰레기 매립지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이제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는 결국 7,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의 CEO가 되었습니다. 네, 이 파조라는 남자는 당시 쓰레기 처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정말 큰 목표는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아예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그걸 이룰지 방법은 모르는,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당신은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버리지 말게나.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만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장, 한 개, 한 번,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요, 사람은 정말 기분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기분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진짜 놀랍도록 창의적이거든요. 이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오늘 하루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낸 작은 생각, 행동, 이거요, 어느 순간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그저 부단히 나는 한다는 이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40이 다 될 무렵에 그녀는 마침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 그녀는 이걸 딱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의 먼지 같은 성공에 대해서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 이렇게 3부에 걸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점을 찍는 메시지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 일로부터 인생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진짜 엄청나게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들은 진로 분야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장장 20년간 일명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계의 전설로 남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 2부에서 이들을 스쳐간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진짜 생각 하나 바꿔서 인생을 바꿔버린 사례들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삶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로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시간은 제한적이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는 없겠으나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정규 교육에서 호기심이 살아남는 건 기적이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를 즐겨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그 무언가를 할 때 이게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묻지 않아요. 단지 호기심을 빠르게 채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 태도는 줄어듭니다. 그 대신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이제 세상은 몸이 큰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주입시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는 거나 잘해야지. 어쩐지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 의지를 꺾음으로써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을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죠. 저자는 말합니다. 기타를 그냥 한 번,
아무렇게나 쳐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여러분이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기타가 지난 1년간 방 옷장 선반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아니면 한때는 갖고 싶었으나 이내 곧 마음이 사그라든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일단 기타를 예시로 들게요. 여러분은 그 기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기타를 진짜 배우고 싶은지, 어쩐지 확신이 서지 않고 손을 어디로 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래저래 한번 아무렇게나 그 기타를 쳐볼 생각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에선 이렇게 말하죠. 당장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도 진짜 하는 사람은 4%도 안 된다. 그래서 소수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성공이 참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타를 한번 쳐볼 수 있는 것, 이것부터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은 컨디션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은 아니라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공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그것을 해보는 것, 이 마인드면요, 충분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는 말습관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일단 비용, 득과 실을 먼저 계산하고요. 시도하기 전엔 엄청나게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처음 그 동기가 완벽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결국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기 전까지는요,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성공하면 돼요.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진로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는 아이들을 추켜 세우고 칭찬해 줍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몰입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곧바로 우유부단하고 뚝심 없다는 평가가 돌아오잖아요. 이미 자신의 길을 찰떡같이 찾아서 알아서 진득히 하고 계신 분들은 칭찬을 많이 들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원래 끈기가 좀 없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딱 잘라서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한다는 건요,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마치 데이트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살 길을 알려주겠다며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서 직업이며 결혼할 사람이며 내가 정할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전문가들도 도처에 널렸고요. 성격 유형과 흥미, 소명의식과 꿈을 알기만 하면 완벽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를 찾아주고 심지어 별자리까지 동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이런 황당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알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엔 소위 고정된 틀로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소 무게감이 가벼운 것들은 일단 먼저 고정된 틀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요리가 그렇겠죠. 요리 초보의 경우에는요, 요리책에서 말해주는 그 한 스푼,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서 인상을 팍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칼같이 그 고정된 틀을 지키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변형해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이 요리도 처음엔 레시피를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요리할 땐 어떤가요? 인생은 요리랑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고정된 틀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아니 그보다 더 정해진 레시피대로 살기를 고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겨워지죠. 하물며 요리마저도 한 1년만 하다 보면 레시피대로 그대로 요리하는 게 지겨워지는데 하물며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하고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 하나 정도는 만들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는 레시피 저기 있는 레시피를 가져다가 여러분이라는 개성을 드러낼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실 건가요? 그러니 여러분, 가벼운 계획이 똑똑한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도 무겁기 때문에 이 인생을 진두지휘하는 계획마저 무거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계획, 가벼운 시도는요, 꼭 무언가를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법의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범죄 수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정말로 즐겨보고 관련된 책에도 빠져든 소위 말해 덕후였죠. 때마침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범죄학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게 됩니다. 범죄 분석 실험실을 방문하던 전날은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웬걸 실험실 안엔 온통 눈아픈 형광등 불빛이 장렬하고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고 무덤덤해 보였고요. 곰팡이 냄새와 병원 소독약이 뒤섞인 냄새에 그녀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일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함께 참석한 자신의 동기는 자기의 천직을 찾았다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모쪼록 그녀가 TV 드라마를 탐독하며 방 안에서 혼자 자신만의 헛된 꿈을 계속 키워만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저자의 연구팀과 같이 몇 달 동안 함께 다른 방향을 모색했다고 해요. 그녀는 사실 눈을 확 사로잡는 아름답고 특이한 재료들을 찾아다니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녀가 범죄 수사물에 빠진 이유도 그런 드라마에서 풍겨져 나오는 특유의 감각적인 미장센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분야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죠. 3개월 뒤 그녀는 말합니다. 제 성격과 이렇게 잘 맞는 일이라서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프랑스 영화배우 카트린 드네브는 말하죠. 기회라는 건 처음 봤을 때 되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다. 자, 여기 저자 연구팀에 찾아온 피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소위 피를 못 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의사를 꿈꿨다고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려운 수학, 과학 공부에 늪에 빠져서 결국엔 이 과목을 못하는 나는 수의대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그녀는 피를 못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녀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유가 되었죠. 아버지의 현실적인 충고까지 이어지자 영문학과로 진학한 그녀는 경제학도 함께 전공했습니다. 재밌진 않았는데요. 그런대로 흥미로웠다고 해요. 주변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수의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역시 안 가길 잘했다는 확신이 섰다고 해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한 뒤에 MBA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경영 투자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점점 승진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30대 후반으로 갈 무렵에 그 모든 게 갑자기 시들해져 버렸죠. 처음엔 부서를 바꿔가며 흥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일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에 가까워질 무렵에 그녀의 회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일하던 팀이 축소되고 그녀는 6개월 유급 휴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휴가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자와 저자의 연구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연구팀은 정말 매번 그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걱정과 지나친 합리화를 그만두고 흥미있는 일을 해보세요. 네, 그녀는 사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그 어떤 플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흥미로워 보이는 모든 가능성을 그냥 다 살펴보기로 한 거죠. 외국어와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서나 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로 일하기 위한 4주간의 훈련에도 참가해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순간까지는 즐거웠는데요. 중간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지루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견디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그녀가 늘 해보고 싶었던 프랑스에 직접 가서 프랑스어 공부하기, 이 3주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번번이 포기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낸 그 3주가 정말 행복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3주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보낸 시간과 지난 몇 개월의 마구잡이식 일상 덕분이었죠. 이제는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흥미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배운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동네 동물병원에 청소와 기타 잡무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상과는 달리 동물들과 일할 때 피와 상처 이런 건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아프고 다친 동물들을 돕는 일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만든다는, 시간이 그냥 간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네, 40이 다 될 무렵에 그녀는 마침내 수의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수학, 과학을 못했어도 곧바로 전문대에 입학해 화학, 생물, 물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팍팍한 일터에서 의미 없는 일에도 부단히 힘을 써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전 과목을 훌륭한 성적으로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에 그녀의 진심이 잘 드러나는 자기소개서와 독특한 이력들로 그녀는 마침내 몇 군데의 수의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입학 후에는 수석 졸업이라는 명예까지 안고 당당히 그걸 해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고 까다롭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즐기는지.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 그녀는 이걸 딱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나를 막았었구나. 계속 방해했었구나. 그리고 사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종종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일부러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혹여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도 완강하게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도중에 경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최소한의 투자로 일단 해보고 내가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지 그 가능성을 빨리 확인하는 겁니다. 좀 더 일찍 용기 낼걸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약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멍한 눈으로 살아가면, 죽음 앞에서 후회가 되면 그건 진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낼걸. 이런 생각 없이 지금 현재에 온전히 만족하신다면 그건 진짜 진심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오직 나에게 맞는 그 인생 트랙을 이루는 데서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메시지를 소설가 아나 퀸들렌의 말로 들어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아나 퀸들렌이 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뉴욕타임스를 그만뒀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죠. 전업주부에서 소설가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행복했죠.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자신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만족 못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배우 릴리 톰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쥐들끼리 하는 경주에서 이기면 뭐 하나요? 그래봤자 내가 쥐일 뿐인데요. 그러니 그냥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웃음 짓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냥 이게 법칙이에요. 인생은 곧 말하는 대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성공한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월요일의 대저택 서재, 정말 10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그 내용,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네 라는 멘트가 여러분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내리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바꾸고
결단하는 것까지 대저택 서재로 다룰 겁니다. 저자 게리 비숍은 정말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게리 비숍의 책들은 전부 10번 이상 읽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끝내라. 인생은 이것만 끝내면 쉬워진다. 네, 여러분.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 세팅이란 건 알고 계시죠? 95%의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적인 대화를 끝내야 마인드 세팅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95%를 차지하는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마인드 잡아야지, 마인드셋 해야지, 동기부여 해야지, 동기부여 받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뒤돌아서면 다시 그냥 일상이잖아요. 똑같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 마인드셋을 시작하려면 게리 비숍의 말처럼 속으로 말하는 파멸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이걸 먼저 없애고,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된 다음에 마인드를 잡든 동기부여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바로 마인드셋, 동기부여 막 해봐야 이렇게 달려드니까 더 안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뭘 하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직접 내뱉는 말로 난 게으른 편이라, 내가 무슨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널렸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황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와의 대화가 의욕을 꺾어 놓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세미나든 유튜브 영상까지 정말 일관되게 이 말씀을 엄청나게 드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 성공할 나와 대화해야 한다. 성공이 너무 당연한 나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건 진짜 누구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여야만 한다. 마인드셋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출발하는 거다라고요. 아니, 아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죠? 압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나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자동 재생되는 비판의 목소리,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그 거지 같은 목소리를 지우는 단계부터 사실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 청소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할 때도 똑같잖아요. 일단 오염된 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닦아내고 긍정적인 걸 채우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알려드릴 6개의 문장만 확실히 외우셔서 쓸데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으면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6개의 문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안 듭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죠. 오늘부터 이 자기 파멸적 독백을 완전히 끝내는 작업 같이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께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답이니까요.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이 6개의 문장은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밀어내는 3문장, 새롭게 채워넣는 3문장. 반복할게요. 밀어내는 3문장, 채워넣는 3문장입니다. 오늘은 밀어내는 3문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의 위력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의지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네, 의지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요, 렌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흐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 렌즈를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자,
내가 이걸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추구할 의지가 없는지 이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인지 이렇게 딱 이해하고 나면 잠재의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여러분 뜻대로 통제하는 겁니다. 엉뚱한 자기 속마음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딱 간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던 그 장벽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의지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상황에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자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 중에 여러분 의지와 무관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건 정말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스포츠센터에 갈 의지가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갈 의지는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그거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말하세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없는 것 같은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드세요. 없어도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엘라베마 대학교 윌 하트 교수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특정 사건을 가지고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으로 표현을 다 다르게 했을 때 사람의 신체,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언어에 따라 기분이 극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걸 확인했어요. 네, 우리는 바로 이 언어로 우리가 보는 상황, 뭔가를 실제로 하는 방식까지 싹 바꿔야 합니다. 언어로 내 상황을 묘사할 때, 내 기분을 나타낼 때 사실은 다 조심해야 해요. 다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속마음도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속마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성격이 어때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 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생각보다 쉽게 이거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죠.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진짜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출고가 돼서 여러분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를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으로 점차 변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문장이 속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장한테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지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 사람에 따라 결의에 불이 붙는 자기 단언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가령 청개구리과 분들은 이런 게 더 잘 먹힙니다. 이분들은 질문을 바꿔버리세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것인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런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네, 이런 형태가 더 와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만 끌어내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돼, 해보지 뭐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분명 지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빵점짜리 문장입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에 그렇게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이건 안 할 거야와 이건 안 한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나는 부지런할 것이다와 나는 부지런하다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네, 여러분, 답이 들릴 때까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 그래, 나는 의지가 있다. 혹은 아니,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면 바로 내뱉어 보세요. 나는 이겼다. 파멸적 독백,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내 속마음을 밀어내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겼다.
혹시 좀 유치한가요? 유치해서 사람들이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이런 자기 대화하는 거 너무 오글거리는데 너무 소소한 걸 가지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해요. 다들 안 하는 거 여러분이 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려운 말 막 나열해서 와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엄청 익숙한데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게 진짜 인생 바뀌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요 사실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그 목표가 실제로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생각은 그냥 밀어붙여요. 이렇게 우리 뇌는 늘 이기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산가가 된다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직장에 들어간다 계속 생각하면 진짜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계속 생각 안 하시니까요. 보통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시거든요. 진짜 계속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진짜 원하는 만큼 부를 이루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이직하고 하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만 해도 지금까지 1000통이 넘습니다. 진짜 그것이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아주 작은 0.0001%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맞나요?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트로피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나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 거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거라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심결에 저 무의식 끝에서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중 가장 깊은 곳에서 명령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 명령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명령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를 똑바로 보세요. 이 방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민망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어떤 반응을 주셨는지 진짜 저도 놀랍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기고 싶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증명하기로 작정한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적으십시오. 저 생각 깊숙한 곳에 명령어를 다시 넣으세요. 이전 제 영상 대작 시리즈 4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은, 이 생각은요, 종이접기 같아서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종이를 접으면 접힌 부분을 따라 길이 나죠. 그리고 계속 그 형태로만 접히고요. 사람의 정신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세모인데 네모 모양으로 접히길 바란다면 길을 다시 터야 합니다. 그 길만 트면 내 몸은 그걸 증명하려고 자동으로 움직이니까요. 네, 여러분이 진짜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의 통장 잔고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플레이어로 뛸 게임을 정확히 무슨 게임인지 그걸 딱 정해보십시오. 진짜 조금만 더 깊이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위대함을 끌어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은 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밀어내기 문장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입니다.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정이 없는 사람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즐겁지도 않고요. 어쩌면 지금 정말 큰 문제 직면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삶 전체가 문제가 된 그 감정 상태의 색상으로 오염되는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세상이 잿빛이다, 세상이 흑백 화면같이 암울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어떤 문제가 스며들어서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겁니다. 비참한 기분이 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세요. 한 발 더 뒤로 가세요. 일단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에서 딱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삶이 철로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철로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리네요. 주변은 장대하고 스치는 배경은 다양합니다. 이제 철도 왼쪽 저 아래를 볼까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출발지이자 여러분이라는 삶을 여행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죠. 그 길을 따라 더 멀리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조망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원하던 직장 첫 출근 날, 결혼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정말 수십,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생했던 때, 다툼과 이별, 대출 때문에 속이 다 탔던 일,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혹은 아팠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문제를 결국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서 철로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오른쪽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과 사건들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을 하며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갈 거고요. 집도 이사할 수 있겠죠. 승진을 하거나 혹은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울고 있는 모습도 엉망진창인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그 삶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이 있네요. 자, 이제 지금의 자리, 지금의 철로에 서 있는 여러분을 마주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철로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겁니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 긴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직면하세요.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로 물러나세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장난질을 치는 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어요. 우리를 휘어잡았던 감정을 도리어 여러분이 휘어잡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는 막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들려주면서 비참함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쉬십시오. 푹 주무세요. 일단 컨디션의 문제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원인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막 예술 영화를 만들고 절절한 발라드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제작 목적이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돌뿌리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요.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오글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덮어놓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무관심한 채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자기 비판으로 점철된 내면의 독백만 되풀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나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우리는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안 듣고 싶은 말, 극복하고 싶은 말, 물리치고 싶은 말이 정말 얼마나 많으신가요? 최신 신경과학,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누는 이 대화는 정말 삶의 지대한, 아니 삶을 만드는 전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땐 정말 조심하시고요.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도 제발 여러분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문장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끈기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못하지를 않아요. 지금부턴 부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밀어내기 세 문장을 그냥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그냥 속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그냥 막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이겼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말들은 절대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자기 비판 그리고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나의 문제일 뿐. 인생은 말하는 대로 공식을 사용하면 정말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마인드 세팅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내 내면의 이야기를 1순위로 듣습니다. 그 누가 말을 하든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여러분의 말이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공한다. 작은 일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이걸 되풀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크게 봐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 다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주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마인드 세팅의 시작과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 시간, 회사든 어디든 있다고 해볼게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약간 겁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은 하고 싶은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니 오전 10시 23분쯤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에 뭐 먹지 생각합니다. 머릿속엔 같이 먹을 인물들과 괜찮은 음식점 몇 개가 추려지는데 모니터의 커서가 깜빡거리네요. 해야 할 그 일을 점심시간 전에 해두면 진짜 좋긴 한데 오늘은 진짜 유난히 할 마음이 안 납니다. 에너지 좀 얻어야겠어요. 인터넷을 켜고 자주 가는 사이트를 훑어봅니다. 오, 갑자기 눈에 막 생동감이 생겼어요.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이번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던데. 색상은 무슨 색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등록해둔 헬스장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문자도 와 있네요. 누군가 여러분 옆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쁜 척을 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시계를 봐요. 11시 15분. 네, 약 1시간이 그냥 가버렸네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이런 광경과 느낌은 꽤나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두려움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찮은 그 일만 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린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하기 싫은 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바람직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옳고 그른 일이 막 뒤죽박죽 되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면에서 이제 파멸적 독백이 올라오죠. 난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내가 뭐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미루다 보면 내 스스로 다그치는 순간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스스로를 다그치게 만드느니 이 복잡한 실타래같이 엉킨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싹 정리해버려야죠. 자, 인생의 3개의 문장만 채워 넣으면 끝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릴 단 3개의 문장만 머리에 넣으세요. 뒤죽박죽, 이게 뭔 감정인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던 인생이 아주 말끔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 오로지 이걸로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멸적 독백을 계속 되풀이하면 절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파멸적 독백, 소위 거지 같은 생각들이 딱 올라오는 순간을 없애주는 3개의 문장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라고 속으로 계속 말해보십시오. 그간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해왔던 불확실성, 오케이, 괜찮아, 이거 아니고요. 나는 불확실성을 아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불확실하지만 해야지 하면서 뭔가 억지로 끌려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마인드 세팅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싹
리셋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예 불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해야 움직이겠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항상 조심조심 예측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확실한 거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못하겠어. 이런 말이죠. 돈 버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 사실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도로의 이름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이미 알고 그 도로를 이미 예전부터 달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먼저 도착해서 이제 확실해졌다. 이 길이 맞네. 라며 그제야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한테 통행료 걷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다 알고 있었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의 자신감, 카리스마, 재능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정말 똑같이 매일매일 수백 번씩 자기가 가는 길을 의심했어요. 그럴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정말 며칠을 밤을 지새며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공은 불확실한 것들의 연속에서 온다라는 걸요. 네, 여러분 선택에서 최선은 옳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최악이라고 루스벨트가 말한 바 있죠.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어차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 오로지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한 것인지 인정하고 남들이 뭐라든 인생이 계속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몫이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끝에 여러분이 늘 상상해 왔던 그 그림, 되고 싶은 내 모습, 경제적 풍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집, 그 순간, 그 한 컷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더 명확하게 알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강하게 확신할수록 불확실성이라는 고속도로를 더 편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하다. 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다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대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새로운 직장에 뛰어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은 머리도 가볍고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또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누군가와 관계도 트면서 새로운 세계 속 하루하루가 순조롭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기대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계약이 불발되고 기대했던 직장 분위기가 아니고 기대했던 수익률도 아니고 기대했던 계획들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원을 쏟았는데 하루하루 내가 기대했던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선택에 대한 의심과 후회가 온통 머릿속을 지배하고요. 무거운 현실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런 기분이 이제 점점 더 쌓이면서 여러분은 좋은 일이 하나 있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나타난 안 좋은 일 대응하고 처리하느라 이미 지쳤고 감정 소비는 너무 많았으며 어쩌면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1년이 가고 5년, 10년이 가고 그렇게 그럭저럭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딱 인식하는 순간 진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만큼의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나?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굳이. 이제는 온 정신과 시간,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마음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또 인생은 결국 원래 내 인생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발 뒤로 물러나 볼까요? 인생 뭐 그렇지 라고 한탄하는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늘 처음에 예상한 시나리오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통 마주하거든요.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나는 겨우 이 정도라고 자책하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요, 우리가 만든 그 C형 목표, 우리가 바라는 최종 결과죠. C형 목표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대작 시리즈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C형 목표가 이루어진 그 최종 그림 한 컷, 이것만 기대하고 그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라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하루하루에 기대를 해버리면 삶을 여기에 끼워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 미니 성적표에 진짜 매일 연연하다 보면 곧바로 좌절하고 또 한 발 빼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순간순간의 결과는 의미 없다. 뭐가 어찌됐건 나는 지금 순조롭게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과정이 좀 터프해서 그렇지.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 받게 될 성적표에 훨씬 초연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원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뿌리에 있는 신념부터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나는 한 달 안에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며 운동하지 마시고요. 난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하고 날씬해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삶 자체를 사랑하도록 생각을,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매일 묵묵히 해내시면 됩니다.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오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부단하다. 이 문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단하다. 꾸준하게 입대어 끊임이 없다는 뜻이죠. 네. 오늘부터 이 부단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로 삼고 뭘 하든 이 말을 속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룬 가장 큰 성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매출을 올렸었나요? 제대로 된 투자로 자산을 확 늘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을 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수도 있죠. 진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만족스러우셨잖아요. 여러분은 대체 무슨 수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그 일을 할 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과정들 속에는 전부 부단함이라는 것들이 당시 여러분 하루하루에 녹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때 잠깐 나타났었던 그 부단함 다시 꺼낼 때가 됐어요. 성공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란 건 설레고 짜릿한 어떤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거든요. 부단히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그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내가 이게 되네 라고 스스로 감탄의 말을 탁 내뱉게 되는 순간들이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집합이 바로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단히 원하는 것을 위해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하고 내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응원의 구호가 아니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애초에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절대로 증명할 수 없거든요. 부단히 하다 보면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흐려지다가 나중엔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10 정도를 정말 간신히 했어요. 그때 여러분의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점은 1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하고 내일, 모레 그냥 부단하게 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의식해보니 여러분이 35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점이 이제 35인가 36인가 아니면 40인가 어쩌면 50인가?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경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의미하다는 걸 정말 탁 깨닫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 한계가 10이다, 35다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가짜 한계였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어버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구나. 그럼 사실상 내 진짜 한계는 어디인지 그건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흔한 관용구처럼 얘기하는 한계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1000번 시도했는데 1000번 연속으로 안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으로 1001번째에는 100% 안 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의심과 걱정이 들 수 있는데요. 아, 의심이랑 걱정이 드는구나. 알았어. 그냥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거죠. 힘들어서 부단하게 못하겠어요? 아니요. 진짜 부단함은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을 때 제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이때 여러분을 정진하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똑바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결연한 행동을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저 부단하게 말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보여도 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원래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이에요.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쓸 때 세상이랑 고립돼서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정말 0.0001%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그때 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혼자 생각을 했고,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번엔 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혼자 격려를 해주고, 혼자 막 뿌듯해하고, 다시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부단하게 했습니다. 하찮은 일들을 위대하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다 진짜로 위대한 결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정확히 똑같으실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그렇게 한 발씩 떼던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 집에서 창문을 열며 툭 스스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때 그렇게 또 이 말을 되풀이하세요. 나는 정말 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멈추게 만드는 건 정말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운다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가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완벽한 기분? 애초에 없어요. 기분이 나아져서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스타트를 해보는 거죠. 정말 하다못해 신나는 음악이라도 귀에 들려주세요. 그거라도 하면 생각이 바뀌고 기분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이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 나는 진짜로 부단한 사람이다. 나중에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해주세요. 이제는 진짜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때가 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 다 잘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면 인생이 진짜 말끔해집니다.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성공합니다. 매 순간을 진정성 있게 살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